공부는 잘 안 되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공부한 지 한 20일,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중개사 공부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그 다음에 공부 분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듣고는 공부가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빠르신 분들은 2바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3바퀴 들어가면 이제 감이 와요. 그래서 최소 2달에서 기본 4개월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한 5월 달부터 내가 이제 공부하는구나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참고 버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조세 총론 보셨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62페이지 취득세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에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문제 나와요. 자, 일단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는 열거된 가세대상물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방 읽어본 취득세를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취득세가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 보태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여쭤봅시다. 취득세는 우리가 각종 재산을 우리가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까? 아니면 각종 그다음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취득한 행위, 취득한 재산, 행위, 재산. 자,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세법상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취득한 부동산, 취득한 차량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느낍니다. 우리가 그래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세법상 기준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62페이지 그 갈로 2번의 특징, 거기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아니고 취득한 행위를 가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세이다. 자, 요게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한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를 가세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행위세입니다. 요게 이제 언제 필요한 거냐면은 이때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 공부 끝나고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관련 공부 끝나고 그다음에 세법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이걸 공부할 거예요. 자, 갑이라는 자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가세주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세주체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려를 해보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갑의 재산을 압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계속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압류가 들어왔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건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고 아마 못 내고 있을 겁니다. 왜? 뭐 경제적 여유가 안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죠. 뭐 은행 대출 이자 못 낸 지 한 3, 4개월 넘었고 의료보험료 미납돼 가지고 의료보험료가 8개월째 미납이라 가지고 병원 가니까 보험료 혜택도 못 받는다 그렇고 그다음에 사채업자들이 가끔씩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매 처분이 됐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사채업자 중에서 이 공매대금을 누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앞으로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 관련 공부를 하시면 이때 이제 처분 순위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처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개사법 중개 실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전체 처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개사법 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고 자 세법에서는 딱 요거 물어봐요. 우리가 조세 그러니까 조세 우리가 이제 부가 그러니까 조세 부과 시점과 그러니까 조세 부과 시점과 우리가 피담보채권 설정 시점 우리가 이제 피담보채권 설정 시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시점을 비교했을 때 자 조세 부과 시점보다 피담보채권 설정 시점이 더 앞선다면 당연히 조세보다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하겠지요. 돈 들어간 보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이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해놨는데 저당권보다 무조건 세금이 앞선다. 그럼 설정 등기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당연히 조세 부과 시점보다 피담보채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세보다는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지요. 자, 그런데 요게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들은 먼저 설정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 있어도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조세보다 항상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은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어도 전세권이 있어도 전세권, 저당권보다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이 공매대금을 먼저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취득세가 재산을 가세대상화하는 조세인지 취득세가 행위를 가세대상화하는 조세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든지 재산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애우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요 설명 이해되시면 이해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암기해가지고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다음 주 설에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암기주로 공부해가지고는 중개사 시험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왜? 공부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되면 이해가 우선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마셔야 됩니까?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가지고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에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그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을 가세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를 가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재산을 가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아니고 행위를 가세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지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특징 2항에 보시면 취득세는 뭐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특징 1항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개별과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오늘 A 토지와 B 토지를 동시에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A 토지와 B 토지 취득가액의 합산 금액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A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B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를 각각 개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3항입니다. 요거 별표하시고요. 우리가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 시 과세한다. 요거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가 재산세인지 해인세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애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과세, 이거는 애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취득세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수업 중간중간에 저하고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른 말로 사실과세 원칙입니다. 사실과세 하면 다 알아들을 긴데 괜히 헷갈리게 학자들은 뭡니까? 일부러 어려운 말을 씁니다. 다른 어려운 말로 실질과세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질과세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대금 지급 완료했다 합시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사실상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금 지급한 지 8개월 지났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금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권을 아직 취득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실질과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실질과세, 쉬운 말로 사실과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실질과세가 뭔지 알았으면 실질과세되는 조세와 실질과세되지 않는 조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실질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고 과세를 정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과세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구하고 이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등록 면허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형식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형식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춰야 부과한다고요. 그걸 쉬운 말로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각종 권리를 설정 등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각종 권리를 설정 등기했을 때 실질적 권리자하고 공부상 권리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등기 등록된 권리를 가지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공부상 권리자입니다. 왜?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실질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그래서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이 일어났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을 때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그러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기 때문에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없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징 3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 시 과세한다. 그 이야기가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 안 해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재 63페이지 5항. 자, 속으로, 마음속으로 살짝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항 살짝 읽어보시고, 자, 5항, 6항 읽어보니까 느낌 오지요? 2주 전에 공부했다. 느낌 안 옵니까? 나만 오는가? 2주 전에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조세 총론에서 우리 교재 36페이지에서 보셨잖아요. 교재 36페이지에서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그러니까 교재 36페이지에서 보셨는데 책을 봐가지고는 정리하기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별도 필기를 좀 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5항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부과했었습니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달랐지. 일반 무신고인 경우는 20%, 부당 무신고인 경우는 40%, 신고하였으나 가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가소신고인 경우는 10%, 부당 가소신고인 경우는 40%. 2주 전에 봤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6항입니다. 이것도 2주 전에 교재 37페이지에서 보셨어요.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를 하면 늦었지만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랬지요. 교재 37페이지에서 2주 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취득세 특징 5항, 6항은 조세 총론에서 정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 따로 암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세 특징, 취득세 특징 7번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63페이지, 자, 위에서 다섯째 줄, 우리가 7항, 취득세는 물납은 불가능하다. 듣고 보이, 이것도 2주 전에 공부했네. 교재 20페이지에서
우리가 교재 20페이지에서 2주 전에 보셨잖아요. 자,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물납할 수 있는 조세가 있었지요. 꼴랑 2개, 딸랑 2개. 누구?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그러니까 재산세와 상속세 2개만 물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항에 그래서 취득세는 물납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 2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교재 20페이지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취득세는 물납할 수 없다 이래 애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재 63페이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취득의 범위.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취득세는 각종 재산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정유로 취득했느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담부 정유로 취득하거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했을 때 이걸 세법에서 정유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유상취득으로 보는지 상속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3년에 한 문제 나와요. 취득 관련 이야기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32회 때. 작년 32회 때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봤었잖아요. 뭐 물었냐면은 간주 취득을 들러리로 세워놔 놓고 취득 원인 구분에다가 답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자, 교재 63페이지 거기 취득의 범위, 그 작은 갈로 1번에 취득의 의미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뭡니까? 취득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교재 63페이지 밑에 자, 취득의 의미. 자, 읽어보면 거기 첫째 줄 끝부분에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등 안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공부한 실질 가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 가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어요.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의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금 취급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 사실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실질가세 원칙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7, 8, 9, 10 문제풀이 경험을 쌓으시면 나도 모르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애우는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 64페이지. 자, 교재 64페이지 취득의 유형입니다. 자, 취득의 유형. 요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원시 취득이 뭐고 승계 취득이 뭔지 앞으로 민법, 물권법 공부하시면 취득의 유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원시 취득은 한마디로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면 원시 취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소유권을 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을 하면 기존에 없는 건축물, 기존에 없는 토지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새로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 아닙니까? 아니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우리가 제조를 하거나 조립을 하면 기존에 없던 게 새로 하나 만들어졌지요. 이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으면. 그래서 짧게 갑시다. 만들면 원시 취득이고 받으면 승계 취득이고. 그러면 이때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하여 받음에 있어 가지고 대가를 지급하고 받으면 유상 승계 취득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매매, 교환 등은 유상 승계 취득이고, 상속, 정려 등은 무상 승계 취득이고.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상식적으로 몰랐으면 민법 시간에 공부할 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민법, 물권법, 취득 형태에서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될 이야기고, 여기다 지금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세법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취득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법률상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 이제 세법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부터 먼저 체크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 교재 64페이지 우리가 취득의 유형 해가지고 거기 원시 취득 2항에 보면은, 원시 취득 2항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가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 2항에 보시면 거기 둘째 줄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관계없이 취득세 가세 대상이 된다. 요게 세법 문제예요. 취득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요건 법률상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러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읽어본 이야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어찌 된다고요?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어찌 된다? 유무상에.
유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부과해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매매 교환에 의한 유상 승계 취득은 물론이고 상속, 증여, 기부에 의한 무상 취득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시 취득에서 뭐라고 읽었냐면은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은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지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원시 취득과, 그러니까 부동산 원시 취득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현행 세법 규정은 부동산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근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해요. 그 이유는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현대차가 제조 조립에 의하여 차량을 원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대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취득세를 차량 판매 가격에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해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둘 다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 봐봐요. 우리가 건설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분양 목적으로 신축에 의하여 아파트를 원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회사에게 취득세 부과하고 분양 받은 자에게 취득세를 또 부과해요.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짜잔하게 나오면 한 번씩 물어봐요. 빠르면 5년에 한 번 정도, 늦으면 7, 8년에 한 번 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입니다. 이놈이 많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64페이지 그 밑에 의제취득. 요게 뭔가 간주취득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에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취득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그 교재 64페이지 거기 의제취득. 자, 1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사실상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 증가한 경우 동그라미 하시고, 사실상 변경, 증가한 경우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고,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누구 말대로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야기예요. 우리가 토지 지목 변경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의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뭐 한다고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합니다.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이거나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를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이라는 건요,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조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가 법 조문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면 문제가 딱, 우리가 이제 과목당 40문제 아닙니까? 기억은 완벽한데 해석이 안 되면 40문제 중에서 20문제까지는 풀려요. 나머지 20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공부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틀렸지.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 취득세 부과 안 하는데 무슨 납세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경우 토지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봐요.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신 분들은 틀렸다는 걸 아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공부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1월 달이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2, 4분기 이후부터는 그냥 말로 설명하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보면 1, 2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우리가 1, 2월은 2회 위주로 가고요. 3, 4월, 5, 6월 가면 이제 뭡니까? 정리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1, 2월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정리가 되지만, 1, 2월 수업을 안 듣고 3, 4월, 5, 6월만 들으시면 3, 4월, 5, 6월은 뭡니까? 정리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진 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야기예요. 자, 갑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고 사실상 지목이 임야인 A 토지를 매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웁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지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했으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한 주택은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고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무슨 등기 하셔야 됩니까? 자, 전원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전원주택을 신축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아직 임야이지만 전원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목 변경 등기.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등기를 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공부상 지목도 대지로 바뀌었고 사실상 지목도 대지입니다. 그럼 돈을 넣어 봅시다. 전원주택 신축 직전 토지 공시가격은 3천만 원이고 전원주택 신축 직후 토지 공시가격은 9천만 원이고 우리가 지목 변경 등기 당시 토지 공시가격은 9,4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세법 규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때의 토지 가액 증가분 6천만 원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을 때의 토지 가액 증가분 400만 원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짝 봅시다. 왜 공부상 지목 변경 시 증가분은 와 취득으로 보지 않을까요? 자, 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는 없어요.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사실상 지목 변경 시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거지만 임야에서 대지로. 그런데 공부상 지목 변경 시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닙니다.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이거는 시세 상승분입니다.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집값 올랐다고 취득세 내락합니까? 시세 상승분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 시세 상승분은 매매로 인하여 양도 차익으로 실현이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되는데 취득세 부과하면 취득세가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이유,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했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내 취득세 돌리달락 하잖아요. 그래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실상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65페이지 거기 2항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은 물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궁금하시면 지목 변경 간주 취득과 같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시 간주 취득하고 동일합니다. 언제? 사실상 종류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자, 법인. 그 갈로 안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돼 있지요. 그래서 그 법인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때 법인은 뭡니까? 비상장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갈로 안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이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가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넷째 줄 끝부분에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설립 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어, 자, 가점주주 읽어볼게요. 자, 가점주주라는 것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얼마? 50%를 초과하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A라는 비상장 법인 회사가 있고, A라는 비상장 법인 회사가 있고,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 가액이 설명 편의상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갑이 A 기업 주식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갑의 자녀을이 다른 주주로부터 A 기업 주식을 25%를 매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하고 자녀을은 특수관계인의 사이에 있지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셨습니다. 나하고 을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으면 갑하고 나하고는 특수관계인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갑하고 자녀을은 우리가 친족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법상 법률상 특수관계인이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럼 갑니다. 갑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을의 보유 주식의 합산된 비율이 55%로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갑의 자녀을은 A 기업의 가점 주주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비상장 법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주식회사는 쪽수 많은 놈이 이기지요. 우리가 주주총회 하면 누가 주식을 더 많이 확보했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우리가 비상장 법인 주식을 50% 플러스 한 주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50% 플러스 한 주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49.9%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점주주가 모든 걸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 쪽수가 제일 많잖아요. 50% 플러스 한 주. 그러면 다수 아닙니까? 나머지 49.9% 주주들은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요만큼도 간섭도 못 합니다. 왜? 가점주주가 주식수로 다 밀어붙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다수당이 밀어붙여가지고 법을 막 의지로 개정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비상장 법인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 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이때 가점주주는 그냥 일대주주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된 걸로 보셔야 됩니까? A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가점주주의 소유가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점주주 소유가 되었지요. 명의는 A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점주주 소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법인 설립 시,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오지된다. 우리가 법인 설립 시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와, 법인 설립 시는 비상장 법인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을까요?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갑이 비상장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하여 자, 자본금을 출자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상장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면 비상장 법인 명의로 우리가 4억을 회사 건물 4억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맞지요? 자, 근데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이 돈 누구 돈이에요? 갑이 출자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 설립 시의 가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취득세가 2번 부과되잖아요. 이 돈 갑이 출자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에게 취득세 부과했는데 법인 설립 시 가점주주에게 또 취득세를 부과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비상장 법인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발표하시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대로 갑시다.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100억 중에서 가점주주가 몇 %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자, 우리가 비상장 법인, 자, 일단 오해하실라. 자, 지금은 이제 법인 설립시는 아닙니다. 자, 법인 설립시는 아니고, 자,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5%를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장법인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이 그림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A 기업 재산 100억 중 가점주주가 몇 %를 취득한 걸로 볼기고 이 말입니다. 자, 100억 모두 다? 아니면 55% 가점주주니까 55%만? 아니면 30% 보유하고 있다가 25% 추가로 매입해서 가점주주가 되었으니까 100억 중 25%만 취득한 걸로 봅니까?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 자, 7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74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 가점주주 주식 취득, 간주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교재 74페이지, 거기 2번 성립 요건 가셔가지고,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갈로 1번에 비상장법인 주주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장법인은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2항에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거, 비상장법인 주식이어야만 취득세 부과해요. 그 다음에 갈로 2번입니다. 갈로 2번에 우리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청자 등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어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1항에 법인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75페이지. 교재 75페이지 4번 납세 의무 범위. 요게 이제 뭐 설명하는 거냐면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100억 중 몇 %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했을 때 A 기업이 보유하는 재산 100억 중 가점주주가 몇 %를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갈로 1번에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 자, 읽어볼게요. 법인의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현재 가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모두 거기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모두에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적으십시오. 보유 주식 전체 지분입니다. 이게 모두란 말을 100억 모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모두란 말이 100억 모두 다 취득한다 이 말이 아니고 보유 주식 전체 지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100억 중 몇 %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현재 가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 전체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자, 30%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점주주 아니었는데 25%를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100억 중 몇 %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현재 가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주식 전체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얼마? 55%를 취득으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2번입니다. 자, 이미 가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자, 읽어볼게요. 이미 가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 주식의 주식 또는 지분 총액에 대한 가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한다. 증가된 분, 거기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로 2번의 2항입니다. 자,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가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조금 전에 증가된 분 동그라미 하셨지요? 조금 전에 증가된 분 동그라미 하셨으면 그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러니까 증가된 분 동그라미 하셨으면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최고 지분보다.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분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가점주주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100억 중 몇 퍼센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냐면은 증가된 지분만큼을 취득으로 보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단순히 증가된 지분이 아니고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입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자, 설명을 좀 하면 자,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55%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된 자가 10%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주식 지분 비율이 65%가 되었다가 8%의 주식을 매각을 함으로 인하여 주식 지분 비율이 57%로 감소되었다가 10%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주식 지분 비율이 67%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질문. 57%에서 67%로 지분이 증가되는 날 A기업 재산이 1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00억 중 몇 퍼센트를 취득한 걸로 봅니까? 여기서 이제 낚이시면 안 돼요. 단순 증가된 지분 10%라고 이야기하였으면 낚였습니다. 단순 증가된 지분 10%가 아니고 최고 지분 65%, 최고 지분 65%보다 증가된 지분 2%만 취득으로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55%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최초로 가점주주가 되는 날 100억 중 55%를 취득한 걸로 간주하여 55%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부가 했을 끼고 65%로 지분이 증가됐을 때 최고 지분 55%보다 증가된 지분 10%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10%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부과했겠지요. 그러면 65%까지는 이미 취득세 냈잖아요. 그런데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되었을 때 단순 증가된 지분 10%를 취득으로 간주하면 10% 중 8%는 취득세가 한 번, 두 번,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 증가된 지분이 아니고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 2%. 여기까지가 가점주주에서 아셔야 될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